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 멋진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권석창 전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의원님과 같이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번 찾아뵙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그죠? 그럼 주초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오늘 네. 아침에 청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네. 뭐 어떤 혐의인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내용 좀만 더 보탤까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뭔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이게 보면 10가지 혐의 적용이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가장 먼저가 이제 허위 문서라는 거죠. 그리고 뭐 증거 위조, 교사, 업무, 횡령, 사모펀드 관련 여러 가지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심한 이게 죄가 뭘까요? 가장 강력한 죄가 뭘까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가장 강력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그 내용마다 그 처벌의 한도가 다 되게 세요, 전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혐의가 확실한 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한 보는 거지. 거. 네. 이게 한도만 가지고 어느 것 때문에 구속영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사실 요즘 구속영장 청구가 기준이 뭐 이번 정권 들어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인정했다고 네. 뭐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는 경우도 있어 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까지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만 봤는데 그럼 구속영장은 죄의 무겁고 가벼운 것을 떠나서 증거인멸, 증거가 없앤다. 네, 자기가 그리고 증거 없앨까봐 네. 구속영장을 이제 인정하는 거고. 예, 그러고 도망을 도망갈까 갈까봐. 봐. 여러분 아셨습니까? 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무겁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정경심 씨가 지금 도망을 간다는. 도망은 갈 이유가 없죠. 아니면은 증거를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없앤다? 증거인멸? 예, 그것도 많은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요. 그런데 네. 그럼 왜 구속영장을 근데 왜 보통 그래 갈라놓을까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락할 때는 진짜 안 하고 막 뻗땡기고 뭐 머리에 뭐가 있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두 가지 사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는 뭐 혐의가 거의 확실하고 실형이 나올 게 확실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이분을 떠나서 네. 사실은 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또 이번에 실제로 얼마나 아프냐가 또 기준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뇌경색이냐, 뇌수막염이냐. 뇌수막염은 뭐 일종의 뇌 감기 같은 거니까 그건 별거 아니고 뇌경색이거나 뭐 그 이상의 뇌에 관한 병은 사실 감당하기 어렵다. 구속된 상태. 정형외과에서 뇌를 갖다가 조사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 그렇죠. 예, 네, 정형외과에서 새로운 분야, 신기술인가 봐요. 정확하게는 신경외과예요, 정형외과가 아니라. 그런데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진단서를 가져온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급박하게 수술이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구속의 어떤 지금까지 기준이 된 적은 없어요. 암 환자도 지난번에 구속됐잖아요, 우리 이대 교수님.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기준을 또 만든 거죠.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 참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좀 많이 우겼잖아요, 여러 가지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나. 그래서 네. 사실은 중대하게 도저히 그 구속 집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는 한 사실은 구속의 기준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문서 위조나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모펀드와 이게 사문서 위조 이게 두 가지를 크게 이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뭐 종류가 많겠죠. 10가지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러한 죄를 밝혀내면은 이제 형이 집행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재판에서 이제 11개를 기소가 돼서 11개 중에 몇 개가 네. 유죄가 되느냐. 사실 이 정도 11개 혐의라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만 혐의가 인정돼도 실형을 면할 수는 없겠죠.
아,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네. 그러면 한 개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중에는 한 개만 유죄고 10개가 무죄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물론 그것도 얼마나 중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또는 뭐 한 개가 유죄가 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11개 중에서 뭐 여러 개가 유죄가 됐다 그러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경심 씨가 보니까 그 은행의 PB와 고객 계약 관리 차원에서 여행도 가고 그랬던데 부부 관계를 보니까 사랑하는 사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던데 만약에 이 정경심 씨가 구속이 되면 조국 씨가 사랑을 안 한다는, 사랑이 몰라 농도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해서 같이 그 죄를 같이 짊어지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정말로 전망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둘 간의 부부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설은 저도 들었지만 네. 그래도 이거 방송인데 아. 그건 뭐 어떻게 저희 예측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제 추측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추측. 그거 뭐냐 만약에 구속이 됐다. 일본 구속 안 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구속이 되어요.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국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꼬리 자르기 할 것이냐. 이들의 특기가 꼬리 자르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 예측만 보면은 뭐 원하는 답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온 증거가 이제 입증이 되면 네.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정경심 예. 교수는. 그런데 이제 그게 진술만으로만 모든 게 그 유무죄의 판단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물적 증거들이 있거든요. 네, 증거가 그렇죠. 있어요. 증거주의니까 네. 우리나라가. 아니 이제 진술도 증거인데 정경심 교수가 다 내가 했다고 해서 네. 우리 조국 전 장관이 네. 공범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물적 증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뭐 제3자 있잖아요, 그죠? 그 은행 PB 김경록 씨 이런 사람들의 진술과 또 뭐 CCTV 또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범 여부를 이제 밝혀내겠죠, 검찰이.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경심 씨가 내가 다 안고 가겠으니까 당신 아무 죄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실침하는 자녀들 위해서 꼬리를 자르게 하지만 증거주의에 입각하여서 보면 우리가 뭐 아무리 본인이 다 그렇다 해도 증거에 딱 보면은 조국에 뭐 자필 서명이 있었고 뭐 같이 동조한 게 있었다 이러면은 그건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그렇지, 내가 다 그렇지. 했다 해도 네. 같이 동조를 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아, 그래서 꼬리 자르기는 하는 것도 안 되고 그건 사랑과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냥 제가 이들이 하도 뭐 위장 뭐였죠? 동생이 위장 이혼을 결혼? 했다. 위장 이혼. 예, 이혼을 예. 했다든가. 그리고 이들이 뭐 각자 따로 각계 전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들이 왜 각자 말도 다르고 또 이상한 말도 자꾸 날까 이래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면 의원님은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구속에 대한. 네, 구속에 대한 거. 이제 구속 영장이 됐는데 실질심사가 이제 네. 뭐 오늘이나 내일 중에 보통은 실질심사가 밤에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틀 이내에 이제 실질심사를 할 텐데 네. 11개 정도가 적시된 경우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경우라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걸 제 추측건대는 뭐 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너무 예. 그 중에서 아주 확실히 드러난 것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증거인멸 교사한 거. 네. 그건 왜냐면 본인이 아니라 그래도 그 은행 PB 그 사람이 확실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중간에 문자도 한 게 있어요. 둘간에. 그러니까 이거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있다 이거죠. 물적 증거는 말 그대로 물적 증거고 인적 증거는 증언이거든요. 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고 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그런 뭐 이제 그 한인섭 원장이나 이런 여기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다 조사해는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를 또 밝혀내는데 연결고리로서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게 유죄가 되면 아마 공범 여부가 또 다시 문제가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경심 씨가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아직 들어갔다는 말은 없죠. 구속 이제 조사하고 있다는 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네. 일단은 구속을 강제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한 일정 구치소나 이런 데서 대기를 하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실질심사에서 아니다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거고 네. 아니면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러면 일단은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잡혀서 이제 일단은 조사받으러 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청구가 네. 되면은 이제 네. 자유롭게 못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판결이 나서 이러한 10가지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10가지였나 11가지였나 어떤 10가지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10가지구나. 보실까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양대 표창장 거기에 대한 건데요.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업무상 횡령, 그리고 또 사모펀드 관련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증거 은닉 교사, 이러한 것 한 10가지가 이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되어서 만약에 판결이 난다. 그러면 범죄 사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하고 연관성이 있는 조국까지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말씀. 있죠. 예. 그러시구나. 아유, 그래서 지금 정경심 씨의 이게 구속영장 청구 조사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아주 통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 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도덕적인 문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자꾸 네. 구속영장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이사장을 하는데 네. 거기에 자기는 교사 채용에 있어서는 동생이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도덕적으로 볼 때는 시험지를 자기가 내잖아요. 아들이. 네. 며느리가 또 영어 시험 문제를 내고. 난 이거부터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영어 실력이 있거나 뭐 아니면 사회를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내가 사회 낼 수 있죠. 외부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외부 인사 드리는 게 공정한 거죠. 그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 출제위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고시 시험이라든가 또는 네. 뭐 우리 수능 시험 할 때 네.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다 가둬놓고 왜냐면 이게 셀까봐. 맞아요. 그죠? 한 보름 정도는 출입 못하게 하잖아요. 국가고시 시험 자, 문제 출제자. 이게 물론 예.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아들이 한다 그러면 아들이 그거를 엄마를 통해서 빠져나가는지 조국이 그거를 자기가 시험 문제 낸 걸 동생한테 줬는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이런 출제를 하면은 내 이제 사무국장이나 서무과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 자기가 독립적으로 딱 해서 대신 그 사람은 문제가 되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시험 출제를 그래 아들이 내고 또 며느리가 내고 아니 나 같으면 적어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저도 사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이 되기 위한 자격 이거를 내가 갑자기 알 수가 있나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일반적인 고등학교 선생들 뽑는 우리 뭐라 그랬죠? 무슨 시험이죠 그거? 교사 임용교사. 임용 시험 거길 냈던 사람 네. 그 사람을 찾아서 돈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주면서 출제 의뢰를 하는 게 맞지. 제가 저보고 내라 그러면 제가 뭐 정치학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시험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적합한 지식을 묻는 건지 아니면은 정치 전문가의 교양을 묻는 건지 어느 걸 더 잘하겠어요? 전 후자를 더 잘해요. 고등학생들한테 사회를 잘 가르치기 위한 능력을 묻는 시험 문제를 전 못 낼 것 같아요. 전 나름대로 정치나 행정이나 사회 분야에 나름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그렇죠. 네. 제가 임용고사에 출제했던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임용고시는 외부 인사들에게 영입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고요. 도덕적으로 그건 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출제수당 받으려 그런 거 아닐까 싶어. 기말 시험 치는 것처럼 자기들이 출제하고 자기들이 사람을 뽑는 거, 그 기말 시험도 아니고 그죠? 아무리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이거는 교육청에서 얼마나 지도 감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출제수당 아끼려고 그러나? 왜 그러죠? 나는 그거는 좀 이해가 전혀 안 가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이번에 구속된 그 돈 전달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 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그 외부에서 이렇게 그 시험 출제를 내면은 더 철저하게 관리될 거 아니에요, 시험지가. 그렇죠. 아니 보통 국가고시는 보름 정도 되면 그 여인숙에 가다 놓고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기까지도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임용교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통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똑같은 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맞아요. 또 비슷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을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교조 측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전교조를 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보십시오. 이 좌파들이 항상 우리 국민 편에 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의를 부르십더니 정의롭지 않으니까 정의를 내세웠던 것 같아요. 원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나는 진짜 맞아 나는 거짓말 안 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않아서 정의를 내세운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이라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들은 옛날에 이제 소위 그 운동권 시절에 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겠죠. 그때는 네. 뭐 또 그때는 명분도 있었어요, 분명히. 뭐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사회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 네. 선진국화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민주성이 좀 침해되는 그거는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개발 독재를 하는데 개발 독재 시대에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그렇죠. 그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학습하게 되냐면 조국 전 장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미 문화원을 막 점거해도 괜찮고 그리고 감옥을 갔다 와도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거는 뭐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안 지켰는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준법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뭐 소위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평범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대기업에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너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떠들던 사람이에요. 항상 맞아요. 명분.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때도 네. 운동권 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상당수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삶에 지쳐서 세상이 불만이라서 그렇게 해놓고도 항상 겉의 명분은 그 당시에도 국가와 민족을 공부하기 위해서 싫어서 운동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명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명분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야. 네. 우리를 보고 그렇게 욕을 했다니까 저도 욕을 얻어먹었어요. 고시 공부할 때. 그게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대학생이 공부하는 게 무슨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제가 욕을 해도 돼요. 대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공부의 한 종류가 고시 공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민중이 피를 흘리는데 너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고시 공부나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운동권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해봤지만 운동하는 것이 더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무게를 따지자면 조금 더 쉽더라고요. 행동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노가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특정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정말 입력하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것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고 운동은 좀 터지면 되는 거고 물론 둘 다 뭐 무게를 따지자면 그거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더 어려웠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어려웠을까요? 수석하기가 어려울까요? 운동 데모 해가지고 때리 부수고 이런 게 어려웠을까요?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요? 근데 우리 사회자님은 말을 네. 정말 재밌게 쉽게 아주 저는 네. 좀 말을 좀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하는데 네. 공부하고 운동하고 딱 비교를 하니까 또 재밌네, 그죠? 네, 그러니까 아유 제가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논문을 한 개 쓰는데 석사 논문 쓰는데 아유 병이 막 나. 몸이 온몸이 염증이 날 정도로 정말 그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동 육체적으로 저 노가다도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차라리 쉽더라고. 하루 자고 나면 괜찮은데 공부하다 병 나면요 한 달 이상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예.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쉬운 거를. 그래서 운동을 어쨌든 명분은 어쨌든 좋다고 네, 치자고. 네. 근데 그동안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전 25년 동안 내내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있었고, 뭐 어떤 그런 사람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쉽게 간다, 그게.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거지. 네. 평생 그냥 어디 저기 정치도 아닌 정치권 근처에서만 어른거리다가 정치인이 되니 그러니까, 저렇게 예. 얄팍한 수밖에 모르는 거야. 경영학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 행정고시 이렇게 자격증 따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공부해서 했는 사람이 또 그 경제기획부 장관 되고 그렇게 되고 또 노동부 장관, 사회복지 장관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똑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52시간 또 말이 엮길로 샜는데요. 그것도 다시 교체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땐 아니라 그러더니. 이거 봐요. 그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20대부터 쌓은 사람이 그 분야에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것만 해놓은 사람들이 오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두드려 부수고 맞아요. 말로 대화 안 되고 뭐 지금 그저 미군 부대 미 대사관을 침범하고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동방예지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큰일 났어요. 태극기 세력이든 또 서초동에 있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뭐 둘 다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이렇게 막 군중이 동원돼 가지고 서로 맞아요. 싸우는 이게 나라입니까? 동방예지국에서 우리 이게 애들이 나라입니까? 우리 애들은 맨날 싸우는 것만 지금 배우고 있어요. 21세기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말 안 되면 저 패야 된다. 때려야 된다. 엄마 재산 줘 안 줘? 쿡. 이래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옛날 자랄 때는 동방예지국 부모 앞에서 아침에 인사하고 절하고 아이고 우스운 뭐 구시대 유물 같은 소리 한다 하지만 그래도 예의와 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국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조국 말고 이 들리는 소문입니다. 아주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던데요. 이거 말고 또 큰 뭐가 또 더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무슨 알려줘 보세요. 전 잘 모르. 그래 있대요. 네, 그리고 그거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조만간에 이게 그래요? 터지게 되면 제가 11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커밍 순. 큰 커밍 순. 쓰나미가 온답니다. 네. 지금 조국 사태는 말도 아니에요. 큰 쓰나미가 오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다려.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비리들이 계속 터질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네. 당장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돈 벌려고 태양광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금 이 태양광 문제 가지고도 너무 시끄럽잖아. 이게 뭐가 터질지 한번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예. 뭐 제2의 바다에 버금가는 뭔가 네. 터진다는데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시간 근데 내주셔서. 정보를 주려고 했는데 네. 너무 제대로 정보를 못 주고 이렇게 잡담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잡담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거 뉴스 보고 다 잡담 여러분 잡담이셨나요? 아유 오늘 즐겁고 명쾌하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네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가 저들을 무너뜨릴 쓰나미가 오니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바이.